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밤동아 TV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순하게는 외적인 모습을 부러워한 적도 있고, 때론 누군가의 특별한 재주나 능력을 보며 나도 저런 재주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답니다. 이런 부러움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스스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여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 첫 번째 이야기는 이처럼 사슴을 부러워한 어느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부러워만 하다가 정작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밤동화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토끼의 소원. 깊은 산 속에는 여러 동물 친구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어요. 사슴, 산토끼, 다람쥐, 꿩, 산비둘기, 큰악새, 딱따구리, 뱀, 부엉이 등등 말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긴 겨울이 끝나면서 산속의 동물들도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나왔지요. 때를 지어 나무 껍질 아래에서 잠을 자던 무당벌레도, 땅속에다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던 곰도, 높이 쌓인 눈 밑에 길을 뚫어 먹이 저장소를 드나들던 토끼도, 봄이면 좀 더 큰 뿔로 뿔갈이를 하는 사슴도요. 그리고 온갖 식물들은 새순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먹이가 될 풀잎과 나무 새순을 찾아 나온 토끼는 옹달샘으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사슴을 만났어요. 안녕? 이제 봄이 되었으니 먹이를 구하기도 쉽겠지? 정말 다행이야. 커다란 눈망울 때문에 겁 많고 착해 보이는 사슴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인사했어요. 그래, 오늘따라 네 뿔이 더욱 멋져 보이는구나. 토끼도 마지못해 웃어 보였지요. 토끼는 사실 마음속으로 사슴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사슴은 얼마나 좋을까? 가늘고 긴 목과 커다란 눈, 큰 키, 게다가 도도하게 솟아오른 멋진 뿔은 또 어떻고 어디로 봐도 완벽해 보여. 사슴과 헤어진 토끼는 힘없이 걸었어요. 토끼는 사슴의 당당한 외모에 비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게만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 토끼는 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밑에 이르렀어요. 갠슬에 화가 난 토끼는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토끼로 태어났을까? 쓸데없이 큰 귀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야. 게다가 앞다리와 뒷다리의 길이도 같지 않으니 맵시가 날 턱이 있어? 휴, 나도 사슴으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였어요. 그렇게 사슴이 부러우냐? 네가 그토록 사슴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사슴이 되려무나. 토끼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몇 아름이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늙은 나무만 있을 따름이었어요. 내가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주위를 휘 둘러보던 토끼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사슴이 되고 싶은 마음에 헛소리까지 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던 토끼는 자신의 다리에 눈길이 닿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라, 내 다리가 어떻게 된 거지? 자신의 짧은 앞다리는 간데없고 길고 날씬한 다리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토끼는 얼른 옹달샘 쪽으로 달려갔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옹달샘에 도착한 토끼는 조심스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아니, 짧은 비명을 지른 토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한 마리 사슴이었어요.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멋진 뿔이 자신의 머리 위에 당당하게 솟아 있었지요. 그뿐인가요? 길고 늘씬한 다리는 또 어떻고요? 내가 정말 사슴이 되었네. 세상에 이럴 수가. 사슴이 된 토끼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게 꿈은 아니지? 사슴이 된 토끼는 몸을 빙빙 돌려가며 옹달샘에 비춰보고는 앞발을 들어 자신의 볼을 때렸어요. 아야!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오히려 기뻤어요. 분명 꿈은 아니라는 표시였으니까요. 산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에 산신령 할아버지라도 깃들어 사는 것일까요? 어쨌든 누군가 토끼의 소원을 들어준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때 다람쥐와 못 보던 토끼 한 마리도 옹달샘을 찾아왔어요. 한껏 기분이 들뜬 사슴이 된 토끼는 못 보던 토끼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넌 못 보던 토끼로구나. 어디서 왔니? 나는 원래 사슴이었는데 이제 토끼가 되었단다. 난 오래전부터 토끼가 되고 싶었거든. 큰 길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작은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토끼가 부러웠어. 위험한 순간 쏜살같이 달아날 수 있는 달리기 실력도 그렇고. 이 말에 사슴이 된 토끼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키만 큰 토끼보다는 다리로 보나 뿔로 보나 사슴이 훨씬 더 멋지지. 며칠도 안 돼 후회하게 될걸. 메롱. 사슴이 된 토끼는 토끼가 된 사슴을 향해 마음속으로 혀를 낼름 내밀어 보이고는 다람쥐를 향해 물었어요. 다람쥐야, 내 모습 어때? 너도 반할만 하지? 뺨 주머니에 먹이를 넣어 나르던 다람쥐는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 그냥 웃어 보이기만 했어요. 사슴이 된 토끼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옹달샘 주위를 뽐내듯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옹달샘이 비춰보며 낄낄거리곤 했어요. 자신의 변신이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토끼가 된 사슴이 길을 쫑긋 세우더니 뒷발로 땅바닥을 치는 것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탕, 탕, 탕. 숲을 사이로 사냥꾼이 총을 쏘며 나타났어요. 동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몸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다람쥐는 쪼르르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요. 다람쥐는 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아주 잘 타거든요. 토끼가 된 사슴은 깡충깡충 숲을 속으로 뛰어갔어요. 토끼는 몸놀림이 재빠르고 걸음도 빨라요. 특히 뒷다리가 길어서 산 밑에서 산 등성이 쪽으로 달아나는데 유리하답니다. 큰 메토끼는 비탈진 산길을 1시간에 80km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렇다면 사슴이 된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슴이 된 토끼의 긴 다리는 사냥꾼을 피해 어떻게든 달아나려 애썼지만 사슴이 된 토끼가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던 뿔은 자꾸만 나뭇가지에 걸려 도망치는 것을 방해했어요. 퍽, 퍽, 퍽. 사냥꾼이 쏜 총알이 사슴이 된 토끼의 발밑에 와서 꽂혔어요. 사슴이 된 토끼는 겁에 질린 채 걸음아 나 살려라 달리고 또 달렸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뿔 여기저기가 긁히고 상처를 입었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정말 사슴이 된 토끼를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그냥 토끼로 사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만 탐내더니 꼴이 좋구나.
사슴이 된 토끼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토끼가 되고 싶었어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가장 긴 옛날 이야기. 어느 고을의 옛날 이야기를 맛있는 음식 먹기보다도 더 좋아하는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논도 많고 밭도 많아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인은 옛날 이야기 듣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노인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어려움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늘 못마땅해 입맛을 다시곤 했답니다. 아니, 벌써 끝났단 말인가? 한나절이나 걸린 제 이야기가 그래 노인장께서는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네는 그걸 길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 길고 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아니세, 있을 거야. 이 넓은 세상에 길고 긴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을라고? 이렇게 해서 이 노인은 옛날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뽑기로 했답니다. 만약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예쁜 막내딸을 주고 또 논과 밭도 반을 주기로 했어요. 이 소문은 금방 이 고을 저 고을로 퍼져나갔답니다. 이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이야기 한번 잘 하기만 하면 호박이 넝굴째 둘러오는 이 일에 어찌 군침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젊은이들은 목총을 도두어 옛날 이야기를 이 노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다 듣고 난 노인은 번번이 엥? 벌써 끝이란 말인가? 하는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건너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자기도 이야기를 해서 이 노인의 사위가 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여간 영리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집안이 몹시 어려워 가난이 얼굴에 흐르는 듯 했답니다. 젊은이는 노인 앞에 다 떨어진 두루마기 자락을 척 걷고 앉아서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고을에서 옛날 이야기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요.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말했지요. 들어보고 말고 정말 그 자네가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잘 하기로 유명하다면 내가 소문을 낸 대로 내 딸을 자네에게 주지. 그리고 농가 밭도. 젊은이는 입맛을 쭉 다시고는 그런데 노인어른,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혹 실증을 내지 않으실지가 걱정입니다. 허허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오히려 자네 이야기가 짧을까봐 걱정일세. 나는 속이 탁 트이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평생 소원이라네. 그러면 노인 어른께서는 제 이야기가 길다고 생각하실 때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고 어서 얘기나 시작하게.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먼 옛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 군사들이 말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요. 응? 그래서? 노인은 열심히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였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곧 군사 100만을 모아 중국 군사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워낙 힘이 모자라 그만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요. 허허, 그래서? 그래서 나라의 임금님은 근심이 태산 같았지요. 곧 조정의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지요. 경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가? 그런데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구먼. 한데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뭐라고? 그 신하가 말하기를 제 생각을 비웃으실지 모르겠으나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쥐를 모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정에 앉아있던 임금님과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요. 쥐를 무엇에 쓰시려고? 하고 대신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옛날에 황제가 충우를 정벌할 때입니다. 여러 마리의 쥐떼가 활주를 끊어 적을 쳐부수어 싸움에 크게 이겼습니다. 이리하여 황제는 그 쥐들의 공을 가상히 여겨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가 홍건적을 칠 때 평양의 여러 쥐들이 적진의 활주를 끊어서 적을 무찔러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당의 이름을 상갑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넘기는 일은 오로지 쥐들에게 달려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거 참 그럴듯한 생각이구먼. 노인은 입맛을 다시며 젊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젊은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지요. 신하의 말을 들은 조정의 대신들은 곧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요. 이리하여 그날로 곧 쥐 한 마리를 뽑아 대장으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대장쥐는 곧 방을 써붙여서 방방곡곡의 여러 굴에 있는 쥐들에게 알렸지요. 뭐라고 써붙였는고? 노인은 눈만 껌뻑거리며 물었어요. 방을 어떻게 써붙였냐 하면요. 이와 같이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되어 있음에 우리 쥐들이 한 몫을 맡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날 아무 때에 서울 광화문 내거리 앞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모이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요. 그래서 그 쥐들이 다 광화문 내거리에 모였단 말인가? 노인은 점점 이 젊은이의 얘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더욱 목청을 돋우어 이야기를 계속하였지요. 약속한 날이 되자 수많은 쥐들이 구름처럼 떼를 지어 몰려왔었지요. 그러자 대장쥐는 점잖게 뒷짐을 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내 이제 너희들을 점호하겠으니 내가 물고 소리를 할 때마다 앞쥐의 꼬리를 물기 바란다. 이렇게 하여 점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장쥐가 물고 소리를 할 때마다 뒤에 있는 쥐가 앞에 가는 쥐의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대장쥐가 말합니다. 물고 물고. 이 젊은이는 날이 다가고 밤이 지나도록 물고 물고 물고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어요. 노인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했어요. 여보게, 이제 쥐가 몇 마리나 남았는고? 노인이 물었지요. 지금까지 한 것은 겨우 고울의 쥐에 지나지 않습니다요. 한 돌을 다 하자고 해도 한참 남았는데 팔도지를 다 하려면 정말 끝이 없습지요. 이제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어요. 길도다, 과연 길도다. 하지만 매일 물고 물고만 하니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노인어른 정말 성미도 급하시군요. 이러시다가는 벼락에 콩 구워 잡수시겠다고 하겠습니다요. 한참 들으시면 끝에 가서 정말 아슬아슬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직은 쥐들이 다 모이지 않았으니 물고 물고 물고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요? 이렇게 말한 젊은이는 또 물고 물고 물고를 계속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노인은 그만 두 손을 번쩍 들고 말았지요. 이제 그만하거라. 아니, 벌써요? 그래, 내가 졌네, 졌어. 그럼... 그래, 그 약속대로 내 딸도 데리고 가고 논과 밭도 가져가거라.
이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젊은이의 신세는 싹 달라지고 말았어요. 고운 명주 옷을 입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노인의 재산도 반을 얻어왔기 때문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노인이 이 젊은이 사위를 불러 옛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사위는 물고만 했어요. 노인은 끝에 아슬아슬한 얘기가 나온다는 말에 미련을 두고 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려달라고 했지요.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물고만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노인은 나머지 이야기도 다 듣지 못하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송도 오이장수. 옛날 송도 지방에 오이장수가 살았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이장수는 오이를 잔뜩 사서 어디로 가서 팔면 좋을까 생각했지요. 평양으로 갈까? 아니면 원산으로 갈까? 오이장수는 오이를 잘 팔아서 장가갈 미천을 마련하려니까 더욱 신바람이 났지요. 오이장수는 동네 어기 주막집에 앉아 있으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을 만날 수 있어 어디에 물건 시세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막집에 오이 한 짐을 부려놓고 장사꾼들 이야기를 엿듣기도 하고 말을 붙여보기도 했답니다. 이게 누군가? 요즘 장사 잘 되나? 오이 장수는 수염이 더부룩한 신장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오이 장수 아닌가? 말도 말게. 장사는 역시 먹는 장사가 최고인 것 같네. 무슨 소릴? 그나저나 지금 서울 오이 시세는 좀 아는가? 지금 서울엔 오이 값이 금값이라네. 임금님께 바칠 오이가 부족할 지경이지. 신장수가 말했어요. 정말인가? 정말 서울 오이 값이 금값인가? 오이 장수가 신나서 물었어요. 아, 그렇다니까.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허튼 소리를 하겠나?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서울에 가보게. 정말이지? 아무튼 고맙네. 어이, 내 자네 이름으로 막걸리 한 사발 먹겠네. 허허허. 그러게, 다음에 또 보자고. 송도 오이 장수는 불이 나게 오이 지게를 지고 서울로 달렸답니다.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한 오이 장수가 시장에 가보니 오이는 가득 넘쳐났고 똥값이었어요. 오이 장수는 크게 실망했답니다. 서울 오이값이 금값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오이를 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오이가 잔뜩 쌓였던 것이지요. 아니,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나? 그럴 리가 없어. 믿음 하나로 먹고 사는 장사꾼인데. 오이 장수가 지게 밑에 쭈그리고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오이 팔러 오셨수? 그 앞을 지나던 사람이 말을 걸었지요. 예, 그런데 오이값이 똥값이라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이 장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아니, 오이를 팔려면 의주로 가야지. 서울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오이가 팔리우. 의주 오이값이 좋습니까? 오이 장수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좋다 마다요. 부르는 게 값인데 없어서 못 판다우. 옳지, 의주로 곧장 가서 오이를 팔아야지. 오이 장수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서 의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주의 오이값도 똥값이고 여기저기 오이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시장 가득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오이 장수들 때문에 시끌시끌했답니다. 올라오려면 진작 와야지. 남들 다 판 다음에 올라오면 뭐하나? 왜 자넨 날마다 뒷북만 치고 다니나? 친구들이 송도 오이 장수를 놀려댔어요.
에이, 송도가 오이값이 가장 좋군. 송도로 다시 가야지. 오이 장수는 투덜대며 송도로 내려갔답니다. 며칠을 걸려 송도에 도착해 보니 지게의 오이는 다 썩어 있었어요. 아이고, 내 오이, 내 오이. 오이 장수는 썩은 오이를 내던지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그러길래 한 곳에서 진득하니 장사를 해야지. 소문만 듣고 좋다고 다니다가 그 꼴이라니. 그때 이웃집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송도 오이장수라는 속담이 생겼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기회를 다 놓치고 손해만 보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우렁이 소녀. 어느 높고 높은 산에 커다란 폭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루어진 못이 하나 있었지요. 못은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에 둘러싸여 항상 푸른 물빛을 띠고 있었어요. 산도 워낙 험한 데다 못도 깊어 여간에선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힘든 곳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도망친 소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목동은 달이 뜰 무렵에야 소를 겨우 찾아서 간신히 고삐를 잡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동이 막 못 옆을 지날 때였어요.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목동은 이리저리 살피다가 못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못에서 웬 소녀가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동은 못 가까이에 다가가 나무 뒤에 숨고는 자세히 보았지요.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노랫소리이지만 소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목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지요. 순간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몸 아랫부분이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소가 울었지요.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렁이 소녀는 그만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기만 했지요. 목동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우와, 우렁이 귀신이다. 목동은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왔답니다. 다음날 우렁이 소녀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갖고야만은 아주 욕심 많은 영감이었지요. 오호, 저 못에 노래하는 우렁이가 있단 말이지. 기가 솔깃해진 부자는 당장 목수와 미장이를 불러 못 둘레에다가 커다란 별장을 짓게 하고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마침내 별장이 다 지어지자 부자는 손님들을 초대했지요.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벼슬아치, 돼지보다 더 뚱뚱한 장사꾼들을 잔뜩 초대해 놓고 부자는 큰 소리로 명령했답니다. 우렁이 귀신아, 나오너라. 어서 나와 손님들에게 노래 한 자락을 불러드려라. 그러자 잔잔하던 못에 찰랑찰랑 물결이 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수많은 돌멩이들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돌멩이들은 쌩 하고 날아오르더니 장사꾼과 벼슬아치, 부자 영감의 머리에 볼록볼록 혹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손님들이 도망치느라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혼자 남은 부자 영감은 분을 못 이겨 못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날쌔게 날아와 부자 영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부자 영감은 2번 다시 별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별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별장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렁이 귀신과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허허허, 부자 영감의 간이 공할 만한가 보구나. 그건 그렇고 저 못에 우렁이 귀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무리 우렁이 귀신이라도 감히 대장군인 내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렁이의 노래를 듣고 말 것이다. 장군은 기세 등등해서 별장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답니다. 별장이 다 고쳐지자 장군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 술자리를 열었어요. 그러고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못에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대장군의 명령이다. 우렁이 귀신아, 어서 나와 노래를 불러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폭포의 물줄기가 딱 멈추었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자, 두려워 마시오. 이제 곧 우렁이 귀신이 노래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겼던 물줄기가 손님들을 향해 날아오지 뭐예요. 마치 화살처럼 말이에요. 손님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어요. 기세 등등해 하던 장군은 콧구멍에 박힌 물 화살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그 뒤로 별장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리 부는 소년이 별장 옆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이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못이 있다니. 소년은 못 주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지요. 소년은 왠지 모를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매일매일 별장에서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둥근 달이 못 위를 밝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소년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결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름다운 우롱이 소녀가 물 위로 떠올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와 우렁이 소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지요. 소년이 피리를 멈추자 우렁이 소녀가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못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여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련님의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더니 제 몸을 우렁이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다닐게요. 소녀는 우렁이 소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 뒤로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못에서 우렁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지요. 바위가 된 당나귀. 백두산 어느 깊은 고래에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당나귀는 밤낮 연불만 외우면 모든 일이 소원대로 척척 이뤄진다고 생각했지요. 장마철에 소나기가 퍼부어 마당에 널어놓은 옥수수가 떠내려가도 나물나라 하고 나무아미 타물만 외웠답니다. 당나귀가 사는 산 아래의 마을에는 부지런한 뭇 짐승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글방을 차려놓고 공부를 하였지요. 그래서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다, 강을 막아 논에 물을 댄다 하면서 배운 지식을 실속 있게 쓰며 오붓하고 알뜰히 살림살이를 꾸려갔답니다. 이것을 본 당나귀는 비웃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할 게 뭐람? 나처럼 편히 앉아서 글이나 읽고 연불이나 할 것이지. 어느 날 당나귀가 사는 산에 불이 났어요. 조금만 머뭇거리면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당나귀도 그 불길 속에 타 죽게 될 지경이었지요. 급해진 당나귀는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의 짐승들이 달려와서 물을 길어다가 불을 꺼버렸지요. 그제야 당나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수화상극, 물과 불은 서로 싫어한다. 책에 쓰여 있는 이 글이 생각났던 것이지요. 이 글귀를 입버릇처럼 줄줄 외우면서도 불은 물로 꺼야 한다는 것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당나귀였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당나귀도 늙었지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답니다. 그래도 당나귀는 몸을 돌보지 않고 연불만 외웠어요. 그러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무더운 여름이 되자 당나귀는 중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곧 낫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이 점점 더 심해졌지요. 덜컥 겁이 났답니다. 이러다가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당나귀는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연불만 외며 극성스럽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어요. 당나귀는 낙심하며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사슴이 병문안을 왔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머리가 쑤셔 견딜 수가 없구려. 좋은 약 처방이 없을까요? 당나귀가 사슴에게 물었어요. 사슴은 세상 물정 모르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연불만 외우는 당나귀의 소행이 어이없었지만 딱하게 여겨 친절히 알려주었어요. 얼음 찜질을 해보세요. 이 여름에 얼음을 어디서 구하지요? 북쪽으로 12고개를 넘으면 백두산 고개가 나오는데 거기 바위 끝에 사철 고드름이 달려있어요. 아, 그래요? 사슴이 돌아간 뒤에 당나귀는 곧 길 떠날 채비를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무더위 속에 그 먼 길을 오가며 고생할 것 있나? 겨울마다 처마에 고드름이 달리는 걸 보았는데 연불을 외고 기도를 드린다면 이제라도 달릴 거야. 당나귀는 길 떠날 채비를 싹 걷어치웠어요. 그리고 책상 다리로 앉아서 처마 밑에 고드름이 달리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빌고 빌었답니다. 그러나 한창 삼복더위 중인지라 추녀 끝에 고드름이 달릴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나귀의 병은 뼛속까지 깊어져만 갔어요. 나중에는 연불을 외울 힘마저 없어졌지요. 사슴의 말을 들을 걸. 그제야 당나귀는 후회하였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자나깨나 극락세계로 가려고 연불만 외던 당나귀는 그대로 굳어져 바위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당나귀 바위는 큰 물에 떠내려가서 어느 길가에 놓이게 되었지요. 오가는 길손들이 거기에 걸터 앉아 쉬었답니다. 언젠가부터 그 바위는 어느 냇가의 징검다리로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 바위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나그네의 예언.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쉴 곳을 찾았답니다. 마침 불이 환하게 켜진 커다란 집이 있어 똑똑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세요? 부잣집 여자가 나와서 귀찮은 듯이 물었어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세요.
부잣집 여자는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서 써, 꺼져요. 우리 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재울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고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세게 닫았답니다. 나그네는 다시 길을 가다가 곧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니 가난한 집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지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세요. 나그네의 말을 들은 가난한 집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좁아 불편하시겠지만 편안히 쉬다 가세요. 집 안에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옷은 아주 낡고 더러웠지요. 그 모습을 보고 나그네가 물었어요. 아이들 옷이 무척 낡았군요. 왜 새 옷을 만들어주지 않나요? 저도 새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은 뒤로는 옷은커녕 먹을 것도 늘 부족한 걸요.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길을 떠나면서 가난한 집 여자에게 말했어요.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 하게 될 겁니다. 가난한 집 여자는 나그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말을 잊어버리고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 옷이 너무 낡았어. 남은 옷감으로 옷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그러고는 옷감을 꺼내 자로 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자를 잴 때마다 옷감이 자꾸자꾸 늘어나 재도 끝이 없었답니다. 가난한 집 여자는 하루 종일 옷감을 쟀어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평생 동안 옷을 만들어 입어도 될 만큼 많은 옷이 쌓여 있었어요. 그제야 가난한 집 여자는 나그네가 한 말의 뜻을 깨닫고 깜짝 놀랐지요. 이 소문을 듣고 부잣집 여자는 샘이 나서 부르르 몸을 떨었어요. 그러더니 곧 하인을 불러 소리쳤지요. 지금 당장 어젯밤 우리 집에 왔던 그 나그네를 데려오너라.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쫓겨날 줄 알 거라. 하인은 다음날 저녁 때가 다 돼서야 나그네를 만날 수 있었어요. 부잣집 여자는 문 앞에서 나그네가 들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드디어 나그네가 나타나자 부잣집 여자는 반갑게 맞아들였답니다. 그러고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침대를 내주면서 편히 쉬다가 가라고 말했어요. 나그네는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편안히 쉬면서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렀어요. 나흘째 되던 날 나그네는 짐을 꾸리며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부잣집 여자는 나그네 주위를 맴돌며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잣집 여자는 참다 못해 나그네를 붙잡고 말했어요. 말해주세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 하게 될 거요. 나그네가 떠나자 부잣집 여자는 옷감 밑에 숨겨두었던 돈 항아리를 꺼내려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옷장 문을 열고 한 무더기에 옷감을 꺼냈답니다. 그러자 뽀얀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코끝을 간질렀어요. 부잣집 여자가 애치 재채기를 하자 더 많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어요. 다시 애취 재채기를 하자 마당에 있던 닭들이 깜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흩어졌어요. 그러자 더 많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라 다시 애취 재채기를 했어요.
그 소리에 마구간에 있던 소와 말들이 깜짝 놀라 우당탕 마구간을 부수고 달아났고, 그러자 더 많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지요. 부잣집 여자가 다시 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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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를 하자 이번에는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부잣집 여자가 다시 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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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를 하자 이번에는 창문이 쨍그랑 깨졌고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부잣집 여자는 계속 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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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를 했지요. 그렇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될 무렵 부잣집 여자는 홀로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 뒤 집이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답니다. 미련한 소금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찬찬히 가르쳐 주어도 해내지 못하는 바보였지요. 아버지는 하도 딱해서 하루는 이렇게 꾸짖었어요. 딱하기도 해라, 딱하기도 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17살이든가. 아버지, 내 나이 17살이 맞지요? 이 녀석아, 나이 17살이 적은 나이냐? 나이 17살이면 정승도 하고 허리에 호패도 차는데 네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굴굴거리고 낮잠이나 자는 것뿐이니. 이 말을 듣자 아들은 이상하게 귀가 번쩍 뛰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금 장사. 뭐? 소금 장사? 아서라, 집안 살림 다 날리겠다. 그러나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졸라댔지요. 소금 장사를 하는 방법이라도 아느냐? 간단하지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소금 삽쇼 소리치고는 대로 주고 돈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번 속는 셈치고 소금과 지게를 마련하여 아들을 소금 장수로 내보냈어요. 아들이 소금 지게를 메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금을 캐내는 곳이었지요. 금을 캐는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소금 지게를 메고 들어가 바쁜 사람들을 붙잡고 소금 삽쇼, 소금 삽쇼 하고 외쳤어요. 금을 캐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나중에는 소금 장수를 내쫓고야 말았답니다. 소금 장수는 아버지에게 금 캐는 데 가서 쫓겨난 이야기를 하니 미련한 녀석, 땅 파는 데 가서는 좀 땅을 파주는 채 하다가 소금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것이야. 미련한 아들은 소금지게를 지고 이번에는 잔칫집에 갔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잔치마당에 소금지게를 내려놓고는 잔치집 마당을 마구 파면서 소금 삽쇼, 소금 삽쇼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잔칫집 주인이 뛰어나와서 어디 이런 정신 나간 소금 장수가 있나 하면서 미련한 아들을 내쫓았어요. 소금지게를 지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주었다고 투덜댔어요. 애기, 잔치집에는 장구를 메고 가서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좋아 하고 장구를 치면서 춤도 춰주고 나서 소금을 사달라고 해야 한단다. 이 말을 고지곧대로 들은 아들이 다음에 소금지게를 지고 간 곳은 불이 난 집이었지요. 남은 불이 나서 울고 불고 하는데 장구를 치면서 춤을 한바탕 추고 나서는 외쳤어요. 소금 삽쇼, 소금 삽쇼. 불을 끄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미친 녀석의 짓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소금 장수를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어요.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눈을 흘렸지요. 애끼 이 녀석아,
물을 떠서 같이 불을 꺼주고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금을 사달라고 해야지. 미련하기도 해라.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다음에 소금지기를 지고 간 것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집이었어요. 소금지게를 땅에 내려놓은 미련한 아들은 물을 떠다가 남편과 아내에게 끼얹고는 외쳤지요. 소금 삽쇼, 소금 삽쇼. 아내와 싸움을 하던 그의 남편은 그만 화가 나서 소금 장수를 발로 걷어차면서 내쫓았어요. 미련한 아들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또 잘못 가르쳐 주었다고 따지었지요. 해끼 이 녀석아, 싸움을 할 때는 그 가운데 들어서서 싸움을 말리고 나서 소금을 좀 사달라고 해야지. 미련한 아들은 이번에는 꼭 소금을 팔고 오겠다고 하면서 소금지게를 지고 떠났답니다. 한참을 가니까 뿔소들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어요. 미련한 아들은 두 뿔소 사이에 뛰어들어 싸움을 그만두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소금을 삽쇼 이 말도 외쳐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답니다. 말의 목을 벤 김유신.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화랑일 때의 일이랍니다. 김유신은 호기심에 이끌려 기방을 찾았다가 천관녀라는 기생을 알게 되었지요. 천관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식도 풍부했어요. 김유신과 천관녀는 말이 아주 잘 통했어요. 김유신은 하루라도 천관녀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천관녀의 집을 드나들었지요. 이 소문은 곧 김유신의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드님, 학문에 힘쓸 나이에 한눈을 파신다지요. 다시 한번 그 기생 아이를 찾아갔다가는 이 어미와 인연을 끊어야 할 겁니다. 김유신은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유신은 어머니 앞에서 청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날부터 청간녀의 집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유신은 청간녀를 만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잔뜩 마셨지요. 술에 취한 김유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깨었을 때 김유신은 자신이 천관녀의 집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 순간 김유신은 자신의 말이 평소 습관대로 천관녀의 집으로 향한 것을 깨달았어요. 감히 네가 주인의 뜻을 거스르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천관녀의 집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뻐꾸기가 된 사람.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총각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속을 지나다가 우연히 웅덩이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총각은 이제야 장가를 들게 되었다고 기뻐했어요. 총각은 얼른 숲속으로 숨었지요. 옷을 감추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 한 벌을 훔쳐서 감추어 놓았어요. 이윽고 선녀들은 목욕을 다 끝내고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답니다. 내 옷이 어디 갔지? 내 옷이 없어졌어. 한 선녀가 두리번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다른 선녀들은 시간이 없어서 옷을 입자마자 하늘로 훨훨 날아갔지요. 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만이 홀로 남아 슬피 울고 있었어요. 총각은 그 선녀 앞으로 다가가 사실을 털어놓았답니다. 여보시오 선녀님, 나는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오. 그렇게 울지만 말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따라가 그날부터 그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5월 단오날 아내가 말했지요. 그네를 좀 메어주세요. 그네를 타보고 싶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남편은 늙은 소나무 가지에 그네를 메어주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한숨만 쉬었지요. 그네를 메어달라고 하더니 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요? 하늘에서 입고 왔던 날개옷을 입고 그네를 타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안 돼요. 남편은 단번에 거절했지요.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뭘 그래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가겠어요? 소원이니 날개옷을 입고 그네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남편은 감추어 두었던 옷을 꺼내주었답니다. 아내는 날개옷을 입더니 두 아들을 발판에 앉히고는 그네를 띄었지요. 아이들 조심해요. 남편이 밑에서 외쳤어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그네를 몇 번 뛰다가 벼랑간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여보,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남편이 울부짖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미치다시피 하여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남편은 산을 헤매다가 토끼 한 마리가 작은 씨앗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토끼가 씨앗을 떨어뜨리자 이상히 여긴 남편은 그것을 주워다가 집 앞에 심었답니다. 씨앗은 금세 싹이 트더니 하늘을 찌를 듯이 쑥쑥 자라났어요. 남편은 그것을 타고 한없이 위로 올라갔지요. 그 끝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눈앞에 마을이 보였답니다. 하늘 마을에서 놀던 두 아이가 한 걸음에 달려오더니 외쳤어요. 아버지! 그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두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있는 대로 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따라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여보, 제가 떨어뜨린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타고 하늘 마을로 올라오셨군요. 아내는 남편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지요. 그러나 장인은 사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내 사위가 되기는 그리 쉽지 않네. 내가 쏜 화살을 말을 타고 달려가서 주워오면 사위로 삼겠네. 마침내 말 한 필이 준비되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타려고 할 때 아내가 아버지 몰래 살짝 기뜸을 해주었어요. 말이 3번 울기 전에 꼭 올라타야 해요. 남편은 아내가 기뜸해준 말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말 위에 올라탔지요. 자, 활을 쏘겠네. 장인이 외치며 활을 쏘자 말은 나는 화살을 향해 하늘을 달렸어요.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라 보니 그곳은 뜻밖에도 자기 집 앞이었지요. 어디 갔다 이제야 오느냐?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아들을 반겼어요. 말에서 내린 아들이 급히 화살을 주워들고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또 가봐야 해요. 그 순간 말이 한 차례 울었답니다. 이 늙은 어미를 두고 가긴 어딜 가느냐. 가더라도 이 밥국이나 먹고 가거라. 어머니, 저 바빠서 그냥 가겠어요. 아들이 서두르자 어머니는 화를 벌컥 내었지요. 이런 인정머리 없는 거사. 어디 갔다 이제 와서 이 어미가 끓여주겠다는 이 밥국도 안 먹고 가겠다는 거야. 이리 오려무나.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붙들어 앉혔어요. 그 순간 말이 또 한 차례 울었답니다. 말이 3번 울기 전에 올라타라고 했지. 이제 말이 한 번만 더 울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어머니 몰래 말을 타러 가려다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밥국은 다음에 먹을게요.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는 귀가 어두워 부엌에서 소리쳐 물었지요. 밥국은 다음에 먹겠다고요. 밥국을 많이 달라고? 아니에요. 아들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밥국은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그래, 얼른 퍼줄 테니 훌훌 마시고 가거라. 어머니는 급히 펄펄 끓는 밥국을 한 사발 퍼서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급히 밥국을 먹었지요. 그러나 숟가락을 놓았을 때 말이 또 한 차례 울더니 미처 올라타기도 전에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아들은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밥국, 밥국, 밥국. 아들은 돌아다니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밥국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 하늘로 못 올라간 것이 한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뒤 아들은 죽어서 새가 되어 밥국을 원망하며 울었어요. 뻐꾹, 뻐꾹, 뻐꾹. 밥국이 변하여 뻐꾹이 되고 뻐꾹, 뻐꾹 운다 하여 뻐꾹이가 되었답니다.